일본은 끝났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30년 고문이 서울 아덱스 전시장에서 저에게 한 말입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800km를 날아가 오차 1m 이내로 목표 정중앙에 떨어진다면 미국과 러시아만 가능했던 정밀도였습니다. 핵심 부품 91% 국산화, 12개국 9조 2천억 원 수출, 마하7 극초음속 성공. 한국? 거기 미국 무기 조립 공장 아니었나? 군사평론가 25년 경력의 일본 전문가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덱스에서 그녀가 목격한 진실은 제 25년 경력을 겁니다. 일본이 회의 12번 하는 동안 한국은 개발과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절박함이 기술을 만든 26년. 한 저널리스트의 뼈아픈 고백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키 아카리입니다. 올해 52이고 도쿄 시부야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군사평론가예요. 요미우리 신문에서 23년 동안 방위산업 담당 기자로 일했고 2년 전에 독립했습니다. 군사평론가로 일한 지는 25년이 됐네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칼럼도 쓰고 방송 출연도 하죠. 오늘은 2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느 때처럼 8시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 향이 사무실에 퍼지는 동안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 주 칼럼 마감이 금요일이거든요. 주제는 이미 정해뒀어요. 일본 방위비 증액,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답이다. 익숙한 주제입니다. 25년 동안 비슷한 글을 수없이 써왔으니까요. 벽면을 보면 파일 캐비닛이 5개 놓여 있습니다. 각 서랍마다 라벨이 붙어 있죠. 맨 위부터 미국 MD 체계, 중국 군사력, 러시아 극동 배치, 일본 자위대 현대화,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 한국 방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랍 순서가 곧 제 관심 순서였어요. 한국 관련 파일은 1년에 2-3번 정도 꺼내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것도 폴란드가 K9 자주포 샀다더라 같은 단신 기사 쓸 때뿐이었죠. 제 평가는 언제나 같았어요. 가성비 좋은 중진국 무기. 기술력보다는 가격 경쟁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스팸 메일 사이로 초청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싱가포르 아시아 방산 포럼 초청장이었습니다. 2월 중순에 열린다고 하더군요. 매년 참석하는 행사라 별 생각 없이 프로그램을 훑어봤습니다. 첫째 날, 중국 미사일 위협 평가. 둘째 날,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 여기까진 예상 범위였어요. 그런데 셋째 날, 메인 세션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Keynote Session Hyunmoo 6 Ballistic Missile System Game Changer in Regional Deterrence. 한국 미사일이 기조연설이라고요? 제목 옆에 별표 2개가 붙어 있었어요. 최고 주목도 세션이라는 표시였죠. 발표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박준혁 선임연구원 41살. 저는 이 포럼에 5번 참석했지만 한국이 메인 세션에 오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은 패널 토론 한 자리 정도 배정받는 수준인데 말이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프로그램 편성 실수인가 싶기도 했어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바뀐 건가? 하지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조카 유이였습니다. 이모, 바빠요? 아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유이는 22이고 서울에 본사를 둔 핀테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유창하죠.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과 도쿄를 오가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도쿄 들렀거든요. 밥 먹으러 갈까 해서요. 그래, 좋지. 7시쯤 시부야역 근처 이자카야에서 볼까? 전화를 끊고 다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한국, 현무 6. 도대체 이게 뭐길래 메인 세션에 올랐을까?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어볼까 하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나중에 봐도 되겠죠?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메모란에 한 줄 적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궤장 여부 검증.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랍 맨 아래 칸에 있던 파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저녁 7시 시부야역 근처 작은 이자카야에서 유이를 만났습니다. 유이는 언제나처럼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맥주를 시켰습니다. 안주로 야키토리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유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모, 이거 봤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672문을 구매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 규모가 2조 엔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봤어. 작년에 나온 기사지.
유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모,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유럽 나라가 한국 무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사는 건 처음이잖아요. 저는 야키토리를 한입 베어물며 대답했습니다. 폴란드가 급해서 그래. 독일 레오파르트는 납기가 3년 넘게 밀려 있으니까. 가격 때문이지 기술력 때문은 아니야. 유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이모,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모는 한국에 대해선 항상 결론부터 정해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살짝 찔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야. 유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모, 서울에서 일하는 제 동료들 얘기해 줄까요? 걔들 밤 11시까지 일해요. 주말에도 나와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그 눈빛이 일본 회사에선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그건 젊은 애들 열정이 비슷한 거지. 아니에요, 이모. 다릅니다. 걔들은 절박해요. 뭔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 그게 기술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절박함이 기술을 만든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이야, 이모가 이 분야에서 25년 일했어. 한국은 열심히 하는 나라지만 일본이나 미국 수준은 아니야. 핵심 기술에서 아직 격차가 있어. 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는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편견, 그 단어가 뼈를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야. 25년 동안 쌓은 경험. 유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유이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 정말 그런 걸까요? 아파트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싱가포르 포럼 프로그램을 다시 열었어요. 한국 현무 6 세션 발표 요약문을 클릭했습니다. CP 5m 이내, 탄도 중량 12톤급, 사거리 800km, 지하 135m 관통 능력. 숫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CP 5m라고요? 800km를 날아가서 5m 이내에 떨어진다는 건 미국 ATACMS급 정밀도잖아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한 나라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과장이겠지. 학회 발표는 늘 부풀리기 마련이니까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유이의 말이 계속 들렸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2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칼럼 마감을 끝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시부야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문득 2000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요미우리 신문에 입사한 해예요. 27살, 패기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방위산업 담당 막내 기자로 배치받았을 때 선배 기자들이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미즈키 씨, 한국? 거기는 미국 무기 조립 공장이야. 일본은 미국과 공동 개발하지만 한국은 그냥 사다 쓰는 거지. 당시 편집부 부장이었던 사카모토 선배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한국 방사는 기사거리가 안 돼. 독자들이 관심 없어. 중국이랑 북한만 잘 봐.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말이니까요. 1999년 오빠 켄지가 서울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47살이었죠. 그때 저는 입사 1년 전이었습니다. 오빠는 NHK 서울 특파원이었습니다. 한국을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취재 노트 한 권을 발견했는데 저는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펐고 곧 입사 준비로 바빠졌으니까요. 그 노트는 집 서재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26년 동안요. 2023년 요미우리를 떠나 독립했습니다. 50살이었죠. 23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나오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첫 독립 칼럼 제목이 기억나요. 한국 방산 수출, 양적 성장의 한계. 터키에 K9 자주포를 수출한 게 화제가 됐을 때였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선진국 시장 진입에는 한계가 있다. 핵심 기술의 부재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 칼럼은 꽤 반응이 좋았어요. 댓글에 역시 미즈키 기자 분석이 정확하다는 말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2년 동안 칼럼을 꾸준히 썼습니다. 일본 방위산업, 미국과의 기술 격차 좁혀야. 한국은 늘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참고 사례일 뿐이었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앞서 있고 한국은 뒤따라온다. 그게 제가 만든 세계였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더군요. 노트북을 열어 싱가포르 포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출발까지 나흘 남았어요. 짐을 챙기면서 파일 캐비닛 맨 아래 서랍을 봤습니다. 한국 방산. 서랍 손잡이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언제 열었더라? 작년 4월쯤이었나? 서랍을 열고 파일 몇 개를 꺼내십니다. K9 자주포 수출 현황, KF-21 개발 일정, 현무미사일 재원, 얇은 파일들이었어요. 내용도 단편적이었죠.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이게 전부였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은 확신.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는 이렇게 얇은 파일 몇 장뿐이었어요. 가방에 파일을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주 확인하면 되지. 과장된 거라면 금방 알 수 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너지러 가는 거라는 걸요. 2월 중순 목요일 아침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한 열대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도쿄의 건조한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죠. 택시를 타고 마리나베이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포럼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예상 범위였어요. 중국 동펑 미사일 위협, 북한 화성 시리즈 분석,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 제가 수십 번 들어본 주제들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메인 홀로 들어갔습니다. 300석 규모인데 거의 만석이더군요. 평소 이런 학회에서 메인 세션이 이 정도로 차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중간 열 통로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세션 제목이 떴어요. 휴인모, Ballistic Missile System, Game Changer in Regional Deterrence.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준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선임연구원, 41살. 단정한 정장에 짧은 머리,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차분했어요. 박준혁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현무식스는 대한민국이 독자 설계하고 독자 개발한 전략 타격 무기 체계입니다. 독자 설계, 독자 개발. 그 단어에 살짝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스크린에 미사일 사진이 떴습니다. 길이 13m급, 육중한 몸체.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죠. 재원입니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12톤급, CEP 5m 이내. 제 손이 멈췄습니다. CEP 5m? 800km를 날아가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이 정밀도는 미국 LTCOMS나 GMLRS급입니다. 한국이 이걸 했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지하 관통 능력. 강화 콘크리트 135m 관통 검증 완료.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동시에 숨을 죽인 게 느껴졌어요. 박준혁은 아무런 과장 없는 목소리로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드린 수치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의 데이터입니다.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 그 말은 공개하지 못하는 수치가 더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극초음속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마하 7, 조건 풍동 시험 120초 지속 성공. 내열 소재 자체 개발 완료. 실물 시험 2026년 예정. 마하 7.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마하 7이면 시속 8,500km. 서울에서 도쿄까지 8분. 저는 노트에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12톤, 800km, 5m, 135m 관통, 마하 7. 그리고 그 숫자 옆에 물음표를 크게 그렸습니다. 이건 사실일 수가 없어. 이 수치를 탄도미사일로 달성한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뿐이야. 한국이 이걸 했다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 수 없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그건 제가 한국 미사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300명 앞에서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홀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 오후 하늘이 보였어요. 연부시계 맑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즈키 씨, 오랜만입니다. 돌아보니 마크 핸더슨이었습니다. 마크 핸더슨, 58살. 전 미국 국방정보국 DIA 동아시아 담당국장. 2015년 워싱턴 출장 때 인터뷰했던 인물이에요. 퇴임 후에는 싱크탱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핸더슨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핸더슨이 방금 끝난 세션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발표 어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 데이터들 검증된 겁니까? CEP 5m가 실제 가능한 수치인지.
핸더슨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공개 수치가 보수적입니다. 미즈키 씨, DIA 내부 평가에서는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을 작년부터 독립적 전력 보유국 범주로 재분류했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립적 전력 보유국이라고요? 네. 더 이상 미국 기술 이전 의존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사일 설계부터 제작, 시험, 양산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핸더슨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펜타곤 일부에서는 한국을 제3의 미사일 강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의 미국, 러시아 다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밀도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핸더슨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미즈키 씨,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아덱스 열리죠? 거기 가보세요. 숫자만 보면 믿기 어려운 것도 현장에서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메일함을 열고 새 메일 작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받는 사람, 사카모토 타케시, 편집국장. 제목, 긴급 칼럼 제안. 한국 미사일 과대 포장의 실체.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포럼에서 한국 현무6 발표를 청취했습니다. CF 5m, 탄두 12톤급 등 인상적인 수치들이 제시됐으나 손이 멈췄습니다. 과대 포장이라고 쓰려는데 핸더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개 수치가 보수적입니다. DIA가 재분류했다고 했습니다. 독립적 전력 보유국으로 펜타곤에서 제3의 미사일 강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과대 포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본문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3번을 반복하다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유이야, 지금 서울이지? 네, 회사 막 퇴근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울 아덱스. 언제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왜요, 이모? 드디어 오시게요? 유이 목소리가 확 밝아졌어요.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와, 진짜요? 이모가 마음을 여셨네요. 제가 호텔 예약해드릴게요. 공항 마중도 나갈게요. 고마워, 유이야. 일요일 오후에 도착할 것 같아. 알겠어요. 메시지로 항공편 알려주세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리나베이 호텔의 불빛대, 도심의 마천로드. 저는 25년 동안 확신에 차서 살아왔습니다. 일본이 앞서 있고 한국은 뒤따라온다고. 그런데 만약 그게 틀렸다면, 만약 제가 25년 동안 틀린 글을 써왔다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유이의 말처럼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이었을까?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서울 가서 직접 확인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내부가 넓고 깔끔했습니다. 안내 시스템이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움직임이 기민했어요. 입국장을 나오니 유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모, 진짜 오셨네요. 유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들어줬어요. 고마워, 일요일인데 나와줘서. 당연하죠. 이모가 서울 오신 거 처음이잖아요. 처음. 맞아요. 오빠가 여기서 돌아가신 지 26년이 지났는데 저는 한 번도 서울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묘소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가족들이 얘기는 했지만 찾아올 용기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모, 내일 아덱스 프레스데이예요. 제 회사 선배가 하나 홍보팀인데 VIP 프레스투어 신청해뒀대요. 일본 방위 전문 저널리스트 명단에 이모 이름 올라가 있었대요. 정말 고마워, 유이야.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봤어요. 도층 아파트 단지대,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대,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숲. 도쿄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도쿄가 질서정연한 정밀함이라면 서울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성이었어요. 서울역에서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명동 호텔로 향했어요. 택시가 명동거리를 지나갔어요. 간판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녔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활기차더군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유이와 함께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 집이었어요. 이모,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좋아해. 고기를 구우면서 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싱가포르에서 뭘 보셨어요? 표정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숫자를 봤어. CP 5m, 탄도 12톤, 800km 사거리, 마하 7.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이모가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확인하고 싶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이번엔 열린 마음으로 봐주실 거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유이야, 내가 이 분야에서 25년 일했어. 현장이 답이라는 거, 그건 알아. 그럼 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다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오빠, 켄지의 취재 노트였습니다. 집을 나설 때 무심코 가방에 넣었던 건데 26년 만에 처음 제대로 펼쳐보는 거였어요. 낡은 가죽 표지, 빛바랜 종이, 오빠의 작고 단정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8월 15일 서울 도착. 인천공항은 아직 공사 중이다. 김포공항에 내렸다. 이 도시는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다음 페이지를 열었다. 8월 20일 명동거리를 걸었다. 밤 11시인데도 사람들이 가득하다. 도쿄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있다. 멈추지 않는 도시. 오빠도 저와 똑같은 걸 느꼈구나. 27년 전에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 야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수만 개의 불빛, 네온 사인들, 움직이는 사람들. 이 도시는 정말 멈추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덱스에서 뭘 보게 될까? 싱가포르에서 본 숫자들이 진짜라면. 아니, 아직 결론 내리지 말자. 직접 보고 판단하는 거야. 저는 오빠 노트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어요. 25년 동안 믿어온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덱스 출발 전까지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커피를 시켜 마시면서 오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젯밤 첫 페이지만 보고 덮었었거든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0학년 10월 10일 국방과학연구소 ADD 방문. 내전까지 새마을호를 탔다. 빠르고 쾌적하다. 연구소는 보안이 삼엄했다. 다음 페이지. 연구소 내부 시찰. 시설은 솔직히 일본이나 미국보다 열악했다. 장비도 최신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음에 밑줄을 그어놨더군요.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랐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과 대화를 나눴다. 32살. 미사일 유도장치 담당. 그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다. 일본은 미국이 지켜주지만 우리는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듭니다. 절박함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 있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듭니다. 유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걔들은 절박해요. 27년 전에도 똑같았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12월 2일 미사일 시험장 취재. 서해안 어딘가였다. 정확한 위치는 비공개. 현무일 시험 발사를 봤다. 발사 순간의 굉음. 수직으로 솟구치는 불꽃. 180km를 날아가 표적에 명중했다고 한다. 담당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5m 이내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1998년에 이미 CP 5m를 목표로 했다고요. 그리고 27년 후인 지금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1999년 2월 15일 도쿄 본사의 기사 송고. 제목. 한국방산 조용한 혁명 시작됐다. 하지만 도쿄 편집부에서는 제목을 바꿨다. 한국방산 자주국방 모색. 내 의도가 완전히 왜곡됐다.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오빠도 똑같은 걸 겪었구나. 진실을 보고 썼는데 편집부에서 틀을 씌워버렸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날짜가 없었어요. 아마 오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아카리에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젠가 네가 이 노트를 읽게 된다면 부탁이 하나 있다. 한국을 제대로 봐줘. 일본 언론은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로만 보지만 나는 확신한다. 이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다음 줄에 오빠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절박함이 기술을 만든다. 그리고 절박함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아카리, 네가 언젠가 방위 분야 기자가 된다면 꼭 한국을 직접 봐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줘. 그들의 눈빛을 봐줘. 그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노트를 가심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 미안해. 26년이나 늦었어.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덱스 출발 30분 전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오빠, 오늘 내가 뭘 보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약속할게. 편견 없이 보겠다고. 네가 말한 대로 사람을 보고 눈빛을 보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전 9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아덱스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규모가 남달랐어요. 거대한 현수막에 아덱스 2025 35개국 420개 기업 참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이가 VIP 프레스 패스를 건네줬어요. 이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시관부터 가요. 거기가 제일 크대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었어요. 각국 군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화 전시관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대형 스크린이 3개나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K9 자주포 실물 크기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천궁 미사일 방어체계, 비호 복합 대공포가 일렬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전시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인포그래픽이었어요. 세계지도 위에 한화 방산 수출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820대, 노르웨이 K9 자주포 24문,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18문, 호주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 119대, 이집트 K9 자주포 200문, 인도 K9 자주포 100문, 루마니아 K9 자주포 54문, 핀란드 K9 자주포 48문.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수출국 12개국, 누적 계약 규모 9조 2천억 원. 저 옆에서 유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저것도 봐요. 유이가 가리킨 곳에는 또 다른 패널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체계, 연간 생산 능력 140대, 유사시 확대 생산 380대, 핵심 부품 국산화율 91%, 소프트웨어 국산화율 93%, 계약 납기 이행률 99.2%, 91% 국산화율이라고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다음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전시구역이었어요. 현무6 실물 크기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길이 13m. 탄두 부분이 유독 두껍더군요. 12톤급 관통 탄두의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안내원이 다가와 설명했어요. 현무6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전략 타격 무기입니다. 공개된 CEP는 5m 이내이며 엔진부터 유도 장치, 탄두, 추진 체계까지 핵심 부품의 91%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즈키 씨, 오랜만입니다. 돌아보니 왕젠민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부소장. 베이징 세미나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왕 부소장님, 여기서 뵙네요. 왕이 현무6 모형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 베이징에서 한국 미사일 내부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썼어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밀도에서 우리가 8년 뒤처졌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 보고서 쓰는 게. 8년이라고요? 중국 둥펑 시리즈는 CEP가 40에서 50m 수준입니다. 한국 현무는 5m 이하, 8배에서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100기를 써야 한국이 20기로 할 수 있는 일을 겨우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왕이 전시관을 둘러봤어요. 한국은 설계부터 소재, 가공, 부품 제조, 최종 조립,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한 나라 안에서 해결합니다. 수직 통합 생산이에요. 중국도 규모는 크지만 핵심 정밀 부품은 아직 러시아나 유럽에 의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중국마저 인정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미즈키 씨, 일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좀 늦은 것 아닙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국도 재평가를 끝냈는데 일본은 아직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후 1시쯤 유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1시간 후에 VIP 프레스 브리핑이 있대요. 비공개 자료 공개한다고 하던데요.
오후 2시 VIP 프레스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0명 남짓한 각국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중국에서 온 왕 부소장도 보였습니다. 한화 관계자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엠바고 수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 전에는 보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연구원이 다시 등장했어요. 싱가포르에서 봤던 그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시험 영상을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충청남도 어딘가 시험장. 발사대에 현무 6가 세워져 있었어요. 카운트다운. 5, 4, 3, 2, 1. 발사. 불꽃이 터졌습니다.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800km 떨어진 표적 지점. 무인 카메라 화면이었어요. 강화 콘크리트 벙커 구조물이 화면 중앙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 상단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충돌. 폭발. 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화면 구석에 숫자가 떴습니다. 실피 4.2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2m. 800km를 날아가서 4.2m 오차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들었던 5m보다 더 정밀한 수치였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지하관통 시험 결과 안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지하 135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 관통 깊이 135m. 내부 폭발 확인. 탄두 잔존율 82%. 박준혁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12톤급 탄두를 초음속으로 돌입시켜 지하 135m를 관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 기록입니다. 세 번째. 미국, 러시아 다음이라는 뜻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극초음속 활공체 HGV 개발 현황. 마하 7. 조건 통동 시험 120초 지속 성공. 내열 소재 자체 개발 완료. 실물 시험 2026년 예정. 마하 7이라고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마하 7이면 시속 8,500km. 서울에서 도쿄까지 8분. 전줄기가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동아시아 안보 질서 자체가 바뀌는 문제였습니다. 박준혁이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나카 히로시가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가와사키 중공업 방산부문 수석고문 55살. 도쿄에서 아덱스 참관차 온 일본 방산 전문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요미우리 시절부터 알던 분이에요. 다나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즈키 씨. 네, 다나카 선생님. 일본은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나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F-35 부품 하나 바꾸는 것도 미국 허가 받아야 합니다. 미사일 유도장치 핵심 칩도 미국에서 수입해요. 한국은 KF-21 핵심 기술 76%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76%라고요? 이게 격차입니다, 미즈키 씨. 허락받는 기술과 스스로 만드는 기술의 격차.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나카가 계속 말했어요. 가와사키에서 일할 때 신형 미사일 하나 개발하는데 검토 회의만 12번 했습니다. 기술 검증, 예산 심의, 국회 동의, 미국과의 조율, 개발 착수까지만 3년에서 4년 걸렸어요. 한국은요, 같은 기간에 개발 끝내고 실전 배치까지 마칩니다. 저는 벽에 병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회의 12번 하는 동안 한국은 개발 배치를 완료한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메일 새 작성 버튼을 눌렀어요. 받는 사람 사카모토 타케시 편집국장. 제목 긴급 특집 제안. 한국 방산 재평가. 아덱스 현장 르포.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서울 아덱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긴급히 보고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현무6 미사일 CEP 4.2m 실사격 영상 확인. 극초음속 마하 7 풍동시험 성공. 미국 DIA 독립적 전력 보유국 재분류. 중국 국방대학 정밀도 8년 격차 내부 평가 완료. 일면 특집으로 다뤄야 합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30분 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카모토 국장이었습니다. 미즈키 씨,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국장님,
한국 띄우기 기사는 독자들이 싫어합니다. 지난 5년간 데이터 봤어요. 한국 관련 긍정 기사는 댓글 폭탄 맞습니다. 국장님, 이건 띄우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미즈키 씨가 25년 동안 뭐라고 써왔는데요. 한국은 기술 추격국이라고 썼잖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면 독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틀렸으니까 바로 잡는 겁니다. 미즈키 씨,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한국한테 뭐 받았어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국장님, 저는 저널리스트입니다. 본 것을 쓰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럼 독립 칼럼으로 쓰세요. 요미우리 지면은 안 됩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내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요미우리 23년, 독립 2년, 25년을 이 분야에서 일했는데 창밖을 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유이에게 전화했어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유이야, 기사 막혔어. 편집국장이 게재 거부했어. 왜요? 독자 반발 우려한데. 한국 띄우기라고. 유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이모, 진실이 중요해요? 아니면 회사가 중요해요?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이모, 켄지 삼촌이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켄지 삼촌? 오빠라면 진실을 쓰라고 했겠지. 그럼 됐잖아요. 전화를 끊고 오빠 노트를 꺼내십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진실을 본 사람은 말할 의무가 있다. 오빠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무. 맞아요. 이건 의무예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증언자들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2시, 서울 호텔방.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에어컨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다나카 선생님, 일본 방산의 한계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실명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답장이 3분 만에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도 후배들에게 진실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다음은 마크 핸더슨에게 보냈어요. 핸더스 씨, DIA의 한국 재분류권 공식 코멘트 가능합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공식은 어렵고 오프 더 레코드로 가능합니다. DIA 관계자로 표기해 주세요. 왕젠민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왕 부소장님, 베이징 내부 평가 내용 인용 가능합니까? 제 이름은 빼주시고 중국 국방 전문가로 하면 괜찮습니다. 증언이 모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전문가의 증언. 이제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기사를 쓰면 25년 동안 제가 써온 모든 글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요미우리와의 관계도 끝날 수 있어요. 사카모토 국장이 제 기사를 다시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미즈키는 변절했다. 한국한테 돈 받았나? 그런 댓글이 달릴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일본이 놓친 20년, 한국이 쌓은 20년. 방위산업 재평가, 긴급 리포트.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한국 방산을 잘못 평가해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타이핑했어요. 그 이유는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계속 썼습니다. 새벽 5시.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3,500자.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3,500자였어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 한국 재평가 최종. 하지만 사카모토는 거부할 겁니다. 직접 만나서 설득해야 해요. 유이에게 조용히 전화했습니다. 유이야, 자고 있었어? 미안해. 괜찮아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오늘 켄지 삼촌 묘소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유이가 숨을 들이켰어요. 이모, 진짜요?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저녁 비행기로 도쿄 돌아갈게. 알겠어요, 이모. 아침 9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화요일 오전 9시. 유이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외국인 묘역이 있는 공원묘지예요. 26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오빠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묻어달라고. NHK와 한국 정부가 협의해서 특별히 허가해줘 한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 용기가 없었어요. 26년 동안 택시가 1시간을 달렸습니다. 작은 공원 묘지에 도착했어요. 조용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곳이었습니다.
유이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한 묘비 앞에서 유이가 멈췄습니다. 미즈키 켄지, 1968년에 태어나 1999년에 가다. NHK 서울특파원, 한국을 사랑한 저널리스트.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목이 메었어요. 나왔어. 26년 만에. 유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 울어도 돼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미안해. 너무 늦었어. 오빠가 남긴 노트. 26년 동안 제대로 안 읽었어. 오빠가 본 거 나도 이제 봤어. 오빠 말이 맞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한국은 정말 달랐어. 절박함이 기술을 만든다는 거. 이제 알아. CF 4.2m, 마하치, 91% 국산화. 숫자만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봤어. 눈빛을 봤어. 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켄지 삼촌, 저예요. 유이. 삼촌이 돌아가시고 4년 후에 태어났어요. 한 번도 못 뵀지만 엄마가 늘 얘기해줬어요. 삼촌은 진실을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유이를 바라봤어요. 유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켄지 삼촌이 이모한테 바랬던 게 뭘까요? 진실을 쓰는 거. 맞아요. 그럼 쓰세요, 이모. 회사가 막아도, 독자가 욕해도, 그래도 쓰세요. 저는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화강한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오빠, 약속할게. 오빠가 못쓴 기사 내가 쓸게. 25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쓸게. 진실을 쓸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서울 하늘이었어요. 오빠도 이 하늘을 봤을까요? 26년 전에 일어서며 유이에게 말했습니다. 유이야, 고마워. 나 오늘 저녁에 도쿄 가야 해. 벌써요? 더 계시다 가시지. 편집국장 설득하러 가야 해. 직접. 유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야죠. 이모라면 할 수 있어요. 켄지 삼촌 덕분이야. 26년 만에 여기 와서 오빠가 뭘 원했는지 확실히 알았어. 오후 4시 인천공항. 유이가 배웅 나왔습니다. 이모,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유이야. 네?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하네다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오빠, 이제 진짜 쓸게요. 25년 병력을 걸고요. 화요일 밤 8시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가방만 던져놓고 곧장 시부야 사무실로 향했어요. 밤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슬라이드 1, CP 4.2m, 실사격 영상 캡처. 슬라이드 2, 극초음속, 마하 7 데이터. 슬라이드 3, 수출 현황, 세계 지도. 슬라이드 4, 중국 전문가 증언. 슬라이드 5, 일본 엔지니어 고백. 슬라이드 6, 미 DIA 재분류. 증거를 쌓았습니다. 하나하나. 새벽 4시쯤 완성됐습니다. 사카모토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국장님, 오늘 아침 10시에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20분만 부탁드립니다. 아침 8시 답장이 왔습니다. 10시 20분 준비가 됐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도쿄 오테마치 요미우리 신문 본사 편집국. 사카모토 편집국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카모토가 책상에 앉아 저를 봤습니다. 미즈키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국장님, 20분만 시간 주십시오. 사카모토가 시계를 봤어요. 20분.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어요. 먼저 데이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현무6 실사격 영상 캡처. CP 4.2m. 800km를 날아가서 4.2m 오차. 전 DIA 국장 마크 앤더슨 확인. 공개 수치보다 실제가 더 정밀하다는 증언 확보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극초음속 데이터. 마하체 풍동시험 성공. 내열 소재 자체 개발 완료. 한화 박준혁 연구원 직접 브리핑 받았습니다. 다음. 수출 현황. 12개국 9조 2천억 원 수출.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선진국 포함. 공식 발표 데이터입니다. 다음. 중국 증언. 중국 국방대학 왕젠민 부소장 인터뷰. 긴밀도 8년 격차. 베이징 내부 평가 완료 확인. 다음. 일본 증언. 가와사키 중공. 다나카 히로시 수석 고문. 일본은 핵심 부품 미국 의존. 한국은 76% 독자 개발. 실명 증언 확보. 사카모토가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즈키 씨, 이게 다 검증된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25년 경력을 겁니다. 사카모토가 저를 봤어요. 무슨 뜻이죠? 이 기사가 틀렸으면 제 커리어 끝내도 됩니다. 요미우리도 떠나겠습니다. 그만큼 확신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카모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와 보세요. 미즈키 씨, 프레젠테이션 좀 봐야겠습니다. 10분 후 편집부 부국장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독자 반발은 어떻게? 하지만 이 데이터는 방위성도 재검토 들어간다면 사카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즈키 씨, 일단 내일 편집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하죠. 통과되면 일면 특집으로 갑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목에 재평가를 넣으세요. 일본의 반성이 아니라 냉정한 재분석 프레임으로 가야 독자 반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해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생겼어. 다음날 목요일 오후 사카모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즈키 씨, 편집회의 통과됐습니다. 일면 톱, 3페이지 전개. 내일 금요일 조간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최종 원고 오늘 밤까지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탈고를 시작했어요. 오빠, 봤어요? 해냈어요. 금요일 새벽 5시. 요미우리 신문 조간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일면 톱 기사. 큰 제목. 일본이 놓친 20년, 한국이 쌓은 20년. 부제. 방위산업 재평가 긴급 리포트. 미즈키 아카리 군사평론가 현장 취재. 작은 제목대. CP 4.2m 정밀도. 미, DIA도 인정한 독자 기술력. 미국 의존한 일본과 독자 개발한 한국. 격차 벌어져. 중국마저 재평가 완료. 일본만 뒤처져. 기사는 3페이지에 걸쳐 전개됐습니다. ADEX 현장 묘사. 박준혁 연구원 발표 내용. 다나카 히로시 증언. 왕재민 분석. 마크 앤더슨 코멘트. 그리고 마지막 단락. 1999년 서울에서 사망한 NHK 켄지 트파원은 취재 노트에 이렇게 썼다. 절박함이 기술을 만든다. 그리고 절박함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26년이 지난 2025년. 그 예언은 현실이 됐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다. 일본은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전 8시.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리트윗 15,000건. 댓글 3,000개. 충격적이다. 이게 사실이냐? 일본은 뭐 했나? 미즈키 평론가 용기의 박수. 드디어 진실을 쓴 기자가 나왔다. 물론 부정적 댓글도 있었어요. 한국 띄우기. 미즈키는 병절했나? 하지만 긍정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전 10시. 밤이성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요미우리 보도 관련 사실관계 검토 중입니다. 한국 방산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지 내부 논의하겠습니다. 오후 2시. NHK가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력 재평가 필요성 대두 전문가대. 일본 현실 직시해야. 저녁 7시. 제 핸드폰이 불타올랐어요. 인터뷰 요청 32건. 방송 출연 섭외 18건. 독자 이메일 173통. 대부분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용기 있는 보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저널리스트의 양심을 봤습니다. 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대박 났어요. 한국 뉴스에도 나왔대요. 정말? 네. 일본 유력지 한국 방산 재평가 특집 이렇게요. 이모 대단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부야 거리.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다나카 히로시였어요. 미즈키 씨, 기사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 용기 내서 증언해 주셔서. 아니에요.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다나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즈키 씨, 이 기사가 일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됐잖아요. 그렇네요. 시작. 그날 저녁 사카모토 국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즈키 씨, 수고했어요. 가능 좋습니다. 다음 주 편집회의에서 후속 기획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봤어요? 26년.
늦었지만 썼어요. 진실을 썼어요. 한 달 후. 시부야 사무실. 아침 8시. 저는 벽면 파일 캐비닛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서랍. 한국 방산, 라벨.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위 서랍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아시아 핵심 전력 분석 서랍. 미국, 중국, 러시아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한국 파일을 꽂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맨 아래가 아니었어요. 맨 위였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아서 새 원고가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제목: 극초음속 시대 동아시아 안보 질서 재편 한국을 중심으로. 요미우리 토요일 특집 원고였어요. 켄지 오빠의 취재 노트가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오빠, 26년 늦었지만 했어. 고마워. 아카리. 2025년 3월 7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이였어요. 이모, 다음 달 서울 또 오시죠? 아덱시 특별 세미나에 이모 초청됐대요. 정말? 무슨 세미나인데? 동아시아 방산 협력의 미래. 이런 주제래요. 이모가 일본 대표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갈게. 이번엔 제대로 배우러. 켄지 삼촌 묘소도 들을 거예요? 당연하지. 보고할 게 많아.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 시부야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새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이었다. 어느 저널리스트의 고백. 첫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틀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진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보여준 것을, 숫자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증언한 것을 그대로 썼어요. 편견 없이. 서랍 맨 위에 놓인 한국 파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어요. 진실 앞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쓸 용기만 있다면 늦은 때란 없다는 것도요. 오빠, 저 이제 진짜 저널리스트가 된 것 같아요. 25년 걸렸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고 진실은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 나온다는 것. 25년 동안 편견에 갇혀있던 한 저널리스트가 마침내 눈을 뜬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도 편견을 깨뜨린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느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